안녕하십니까? 이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현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세 번째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문학사 그리고 역사와 연계 지어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를 바탕으로 한 문학사 이해하기, 우리 문학사 이해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난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각 시대별 대표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를 시 자체로 느끼지 못하고 외워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시 자체를 좀 음미할 수 있는 것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애정하는 시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음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음미하는 시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미하는 시 읽기 첫 번째는요, 김종삼 시인의 민간인이란 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 20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자, 간단한 설명은 뒤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 작품 역시 김종삼 시인의 묵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자, 이 김종삼 시인은 이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그런 시인이에요. 이북 출신의 시인이고, 이 민간인이라는 첫 번째 시를 통해서 그런 어떤 탈북한 사람들의 아픔, 탈북 주민들의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의 어떤 바다를 가족들이 몰래 건너가고 있었어요. 물론 이 가족만 타고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 가족들이 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밤에 용당포라는 이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을 넘어오던 중에, 배를 타고 넘어오던 중에 영아가, 정말 어린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주변 상황 이런 게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배가 고팠던지 추웠던지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쉬나 응가를 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달래는 건 한계가 있겠죠. 아이가 달랜다고 해서 바로 뚝 하고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물에 빠뜨리는,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왜? 이 아이를 빠뜨리지 않으면 그 배에 있던 모두가 북한 군인에게 걸려서 거의 한 99.9%의 확률로 죽게 될 거기 때문에 이 한 생명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몇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이를 희생시킨 가족의 수심, 매우 근심, 매우 슬픔, 그런 마음, 혹은 그 아이를 삼켜버린 바다의 깊이를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중의적으로 시인은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간인이란 작품을 읽어보면 아주 짧은 어떤 한 편의 영화 같은 게 떠올라요. 저는 이 1947년 그 어두운 밤에 북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어떤 배 한 척을 마련했겠죠.
전문적으로 그렇게 태워다 주는 탈북 주민들을 남쪽으로 태워다 주는 아마 뱃사공. 그리고 그래서 뱃사공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는데 철없는 어린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거기서 많은 부모들이 아마 고민과 갈등과 할 테고 또 주변에 이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희생시키게 되는 부모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저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묵화라는 시는 이 민간인과는 또 조금 달라요. 이 할머니와 소가 서로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 일과를 같이 뭐 논일이든 밭일 같은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줬구나 라고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물론 이야기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는 이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상호 간의 위로가 되겠죠. 할머니가 단순히 소를 위로한 게 아니라 소가 할머니를 위로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시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함께 지났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이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두 생명, 할머니와 소가 서로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앞에 게 영상이었다면 이거는 그림 혹은 사진의 이미지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간인과 묵화는 시가 지닌 심상, 이미지를 아주 극대화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추천하는 음미하는 시 읽기의 첫 번째 시인 그리고 작품들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예요. 읽어볼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자, 이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은 그런 앞에서 설명했던 심상, 이미지의 힘을 역시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건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어 라는 걸 우리에게 전달하는, 회상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찬밥처럼 방에 담겨 엄마를 기다렸던 그런 유년 시절을 내가 이제 와서 떠올려내고 그리워하고 추억한다는 건 지금의 내가 그때의 어떤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자라났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유년 시절을 그것도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그 시절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이고 엄마를 기다릴 수 있었던 그런 순간 자체가 축복이다라고도 축복이고 행복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머니가 뭐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뭐 어머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냥 가정주부셨던 간에 어머니가 뭐 잠깐 어디 볼일을 보러 가셔서 나는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왠지 안 오고 계시는 그래서 왜 안 오지? 라고 걱정을 하다가
뭐 지쳐서 잠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예상했던 시간을 좀 넘긴 다음에 어머니가 오셔서 더 반가웠던 그런 기억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기억들을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영도 시인의 작품 이렇게 골라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면우 시인의 빵집이라는 시입니다. 빵집은 쉽게 빵과 집으로 나뉠 수 있다. 큰 길가 유리창에 두 뼘 도화지 붙고 거기 초록 크레파스로 아저씨 아줌마 형 누나님 우리 집 빵 사가세요.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웃게요. 라고 쓰여진 걸 붉은 신호등에 멈춰선 버스 속에서 읽었다. 그래서 그 빵집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과 집 걱정하는 아이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자세를 반드시 고쳐 앉았다. 못 만나봤지만 삐뚤빼뚤하지만 마음으로 꾹꾹 눌러 쓴 아이를 떠올리며 자, 이것도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시이죠. 그래서 이면의 시인의 빵집에서도 이런 이미지성이 잘 느껴지는데 붉은 신호등에 멈춰선 버스 속에 내가 있어요. 시적 화자가 있고요. 그리고 동네 빵집 유리창에 그 빵집 아이가 초록색 크레파스로 아저씨 아줌마 형 누나님 우리 집 빵 좀 사가세요. 엄마 아빠 웃게요. 라고 이렇게 꾹꾹 눌러 쓴 그런 어떤 한 편의 그림 같은 게 사진 같은 게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적 화자의 모습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나와 겹쳐 보이는 건 역시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아요. 우리 어떤 살다 보면 기억 속에서 한 번쯤 이런 것들을 봐요. 내가 뭐 꼭 버스에 타고 있지 않았어도 그게 꼭 그 집 아이가 쓴 글씨가 아니었어도 뭔가 이렇게 가게 앞에 손수 주인 아저씨나 아줌마나 뭐 그 집 자식들이나 누군가 이렇게 글로 뭐라고 써놓은 것들 우리가 한 번씩은 길을 가다 보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이 빵집은 그런 우리의 경험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이 낯설지 않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시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을 낯설게 만드는 것. 이걸 문학에서는 낯설게 하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경험했던 것 같은데 이 상황 자체는 나랑 되게 낯설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와 언젠가는 우리의 기억 속에 맞닿아 있다라는 걸 떠올리게 만들죠. 낯설지 않은데 낯설고 낯선데 낯설지 않은 것. 그게 주는 감동이라는 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현대의 시들은 점점 예전의 어떤 운율성을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시를 쓰고요. 그 리듬보다는 이미지, 심상 쪽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시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시들이 그 주제나 목적을 벗어나서 짧지만 깊은 울림으로 여러분께 남아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시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를 바탕으로 한 우리 문학사 이해하기의 모든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시느라 많은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